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모두 다 불가능하다면 순간이동은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물체를 가속시켜 물체 자체를 순간이동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물체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 순간이동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에서는 물체의 이동이 없습니다. 대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양자 정보를 전송한 뒤 다른 입자에 이 정보를 대입시키는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양자 원격 전송인데요. 양자역학에서의 양자 얽힘이라는 특이한 성질을 활용합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자역학에서의 양자 얽힘이라는 매우 특이한 성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네, 저희는 얕은 지식을 지향하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입자가 있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양자 얽힘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측정하기 전까지는 두 입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입자 중 하나의 입자를 측정해서 그 입자의 상태가 결정된다면 그와 양자 얽힘 관계에 있는 다른 입자의 상태 또한 즉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측정된 하나의 입자를 통해 이와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다른 입자의 상태를 양자역학을 통해 예측할 수 있죠. 두 개의 입자가 양자 얽힘 상태에 있다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한 개의 입자의 관측만으로도 다른 입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입자에 대한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정말 간단하게 후려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입자가 있어요. 두 개의 입자가 만났다 떨어졌어요. 그럼 서로 정보 교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어떤 상태일 때 다른 하나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그게 양자 얽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 그럼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하나가 위로 가는 성질을 띈다. 그러면 다른 하나가 아래로 가는 성질을 띠는 거고, 이걸 양자의 얽힘인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입자가 지구에 있다고 할게요. 그 하나의 입자를 저 멀리 달에다 보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지구에 있는 입자를 확인했는데 그게 플러스예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달에 있는 입자를 확인하면 그게 마이너스겠죠? 그 양자 얽힘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빛보다 빠른 속도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플러스를 확인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아마 노예만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며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은 양자 얽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존 벨이라는 물리학자가 실험을 통해 양자 얽힘이 실존함을 증명해냅니다. 그렇다면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말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일까요? 아인슈타인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자 얽힘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작위적인 정보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라 관측하기 전의 입자의 상태는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적인 상태라서 양자 얽힘으로 전송하는 정보도 무작위한 정보이죠. 따라서 양자 얽힘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거죠. 좀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예를 들게요. 근데 플러스를 확인하면 동시에 마이너스를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빛보다 빠르다인데, 여기서 상대성 이론에 위반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플러스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양자 원격 전송이라는 방식은 순간이동의 양자 얽힘 상태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작위적인 양자 상태를 빛보다 빠르게 전송하지만 물체의 형상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신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로 전송해야 합니다. 즉, 이 방법을 이용하면 순간이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는 없는 거죠. 현대 과학기술로 사람을 대상으로 순간이동을 하기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방대해서 불가능하지만 원자나 분자를 대상으로 한 순간이동은 이미 수차례 성공하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DNA나 바이러스 등도 순간이동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순간이동이 아니라 순간복제예요. 제 정보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어요. 제 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뉴욕에 이제 건네줘요. 그게 이제 제가 복제가 돼서 뉴욕에서 제가 다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제가 없어지고 거기 있는 새로운 내가 탄생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순간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뉴욕에 마크님이랑 똑같은 물체가 있어야지만 그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원자랑 그런 걸 모두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원자 단위의 개수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뉴욕에 갖다 주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새로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이동보다는 약간 순간 복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원본이 남아 있어도 복제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굳이 해체가 필요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만약 인간을 순간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인간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동하는 것이고 다른 장소에서 인간으로 재구축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순간 이동하기 전의 자아와 이동 후의 자아는 같을까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굳이 나를 분해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제2의 나라는 존재가 그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생겨난다는 건데 이거 되게 철학적인 그런 문제로 예시로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와 그 나랑 완전히 똑같이 재구축된 그 제2의 나가 동일한 것인가? 근데 이미 나라는 사람은 두 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떨까요? 그럼 나랑 나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책 아세요? 거기에 이게 정확히 나와요. 이 이론도 나오고 그러면 이 복제된 나를 나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까지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되게 철학적인 논쟁으로 몇 번 예시로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하고 나가 복제가 되고 그리고 그 복제되고 난 이후에는 개별적인 경험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복제가 되면은 원래 있던 건 지우는 거죠. 왜냐면 복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제1의 나가 죽고 제2의 나가 생기고 그리고 제2의 내가 죽고 제3의 나가 생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나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제 몸에 있는 정보를 해가지고 비엔나 소시지처럼 하나의 정보를 알면 줄줄이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얽힘이라는 게 내 정보를 하나 알고 있으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뉴욕에서 그 하나만 알면은 나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하나하나인데 그걸 이제 인간에 적용하면은 엄청나게 많겠죠.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양자 얽힘이라는 게 요거 하나를 알면 다른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나라는 데이터에서 나 하나만 알게 되더라도 나랑 연결된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설계도를 스캔해서 알게 되면은 그치. 그거를 이제 보낼 수 있다는 복제할 거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 물리적인 거는 복제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 생각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 자체도 원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뇌라는 걸로 접근을 네. 하면은 뇌는 다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뭐 일단 그거부터 나오겠네요. 먼저 순간이동보다는 약간 인간에 복제했을 때 그런 윤리적인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아가? 전과 후가? 같죠? 같지만 다른 자아가 되겠죠. 저랑 똑같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얘랑 나랑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테니까. 근데 그 뇌랑 뭐 기억들이랑 사고 방식이랑 이게 전부 다 똑같이 복제가 되면은 네. 그러니까 마크님은 좀 프로그램화되어 있던 지난번처럼 프로그램화된 이론에 강하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여기 앞에 있더라도 이 사람 나랑 똑같이 행동할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나는 여기 있고 걔는 만약에 제주도에 있다고 했을 때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경험을 또 하겠죠. 그래서 나는 걔는 다른 자라 보는 입장인 거예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이게 만약에 오늘이 5월 4일이잖아요. 오늘 만약에 복제가 됐으면은 지금 내가 있고 뉴욕에 있는 내가 있으면은 지금 순간에는 똑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걔는 뉴욕에서 생활을 할 거고 저는 이제 한국에 생활하면서 다른 배경이랑 다른 환경을 가지게 될 거고 다른 뭔가의 인식이나 사고 방식을 체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번에는 외계인과의 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보고 우리가 아직까지 지구 밖 생명체를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외계인과의 조우를 다룬 영화나 소설은 지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패널분들이 보셨던 영화나 소설에서 외계인은 혹시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일 처음 봤던 건 E.T.예요. 그래서 좀 더 호의적이었어요. 저에게 이미지는. 약간 낯선 공간에 온 외국인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계인이라고 떠올리는 가장 근접한 모습을 E.T.에서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콘택트에는 정말 생각해 본 적 없는 형태의 외계인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컨택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디스트릭트 9. 그거 되게 곤충처럼 생겼죠. 재밌게 봤어요. 이것도. 맞아요. 약간 강력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라고 하나 난민처럼 온 맞아요. 외계인이었잖아요. 색다른 접근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또 에일리언. 근데 그건 되게 인간한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무서운 포식자의 느낌? 두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약간 인간하고 유사한 감정을 가진 존재이거나 아니면 아예 인간과 정말 다르고 포식자, 피식자의 개념으로만 접근한? 그래서 막 인간을 납치해서 실험하고 막 그런 이미지도 떠오르네요. 사실 남자분이라면 다 알 텐데 저그랑 프로토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거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 네, 외계인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로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전부터 외계인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계인과 관련된 어떤 소동들이 있었을까요? 그 무슨 땡땡웰에서 뭐 발견돼가지고 해부하고 이런 사진 돌지 않았나요? 그 로즈웰 추락 사건. 네, 맞아요. 네. 로즈웰에서 해가지고 뭐 미군 나사인가 뭐 걔네가 뭐 해부해가지고 그 사진이 돌았던 것 같은데 전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 때 한창 외계인 UFO 이런 미스테리 되게 많이 방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읽어가지고 미스테리 좋아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신호를 보내야 된대요. 일정한 수신호를. 그래서 빛을 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종달리에서 매일 9시마다 이제 후레쉬를 들고 딱딱딱딱 하면서 이제 매일 9시에 나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빛이라고 해봤자 후레쉬가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쏘면은 멀리 있는 외계인이 내 신호를 보지 않을까 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구 밖에 외계인이 존재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해도 4천억 개 이상의 항성이 있고 그중 우리의 태양과 비슷한 항성은 200억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억 개의 항성이 지구와 같은 크기의 행성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치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는 우주 공간이란 뜻이고 우리 태양계에서는 지구가 위치해 있는 금성과 화성 사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10억 개의 항성 중에서 단 0.1%가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 은하에서만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 100만 개가 넘어간다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 은하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30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하의 생성 초기에는 여기저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은 20억 년이 지난 후에야 탄생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니까 지구 탄생 이전까지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수십억 년 동안 수조 번 이상 되었을 겁니다. 만약 그 중에서 오직 단 하나의 지적 생명체라도 우주 여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문명으로 발전했다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패널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주 여행을 자유자재로 하는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타워즈가 떠오르네요. 스타워즈가 딱 그 우주 막 공화국 있고 우주에 여러 가지 그런 생명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막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명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걸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면은 저는 일단 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왜 우리가 볼 수 없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자면은 첫 번째는 그 맨인 블랙처럼 우리가 봤는데 기억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봤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보다 더 고차원의 생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의 외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외계인이라면 일단 우리의 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겠죠. 외계인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랑 다른 존재니까 걔네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아마 인간이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 그 생각했어요. 그냥 생활할 것 같아. 생활하면서 야 얘네들은 이렇게 허접한 거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 뭐 양재역학 우리 몇십억 년 전에 해가지고 이미 끝난 건데 얘네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아니면 이 지구라는 거를 이제 실험처럼 했을 수도 있죠. 그때 말했던 것처럼 마크니 말했던 것처럼 뭐 프로그래머 돼가지고 걔네들이 진짜 지구에다가 실험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왜 그 어떤 영화에서는 외계인이 그 역삼각형 문어 대가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느 행성을 가면 그 행성에 사는 생명체랑 똑같은 모습으로 복제를 해서 그 형태를 계속해서 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지금도 우리가 외계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음모론도 있잖아요. 그 원래 랩터의 모습의 외계인인데 막 연예인이나 이런 걸 변장해서 산다고. 쳐보면은 막 누구였지? 리안나였나? 갑자기 막 혓바닥 나오고 막 그 파충류 눈처럼 바뀌고 막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 음모론에. 루머 아니에요? 근데 근데 증거 아니고? 동영상에 찾아보면 그게 합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동영상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저는 고차원적인 존재라면 굳이 와서 살까란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베르나르 베르벨의 개미라는 걸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외계인이 만약에 지구에 온다면 가장 오래되고 고도로 진화된 생물로 인간이 아닌 개미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개미가 인간보다 더 오랜 역사가 있다고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개미를 보면 개미가 우리 눈에 신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거대한 존재고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고 인간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로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굳이 그럴까? 오히려 무관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더 많이 들거든요. 네, 외계 문명이 발달한 정도를 물리학을 이용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에너지이죠. 인류는 약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한 뒤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에너지를 소비해 왔습니다. 문명의 수준은 에너지 소비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문명의 역사는 곧 에너지 소비의 역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외계 문명의 수준을 에너지 소비량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리학 법칙에 기초해서 문명의 형태를 3단계로 분류합니다. 먼저 1단계 문명은 행성에 전달되는 태양열을 100%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제어하고 바다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문명이죠. 우리 인간은 아쉽게도 아직 1단계 문명에도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수백 년 안에는 1단계 문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단계 문명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이 에너지 양은 1단계 문명의 100억 배에 달하며 빙하기나 소행성 충돌, 심지어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 문명은 태양계를 넘어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현재 인간이 3단계에 해당하는 문명을 만난다면 아마 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발전한다면 우리 은하를 식민지화하는 3단계 문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도 우리 은하의 나이,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외계 생명체를 찾는 과정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방금 전 단순하게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우주는 이미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지구 밖 생명체에 대한 그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까지 2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고도로 발전된 외계인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알고 보면 마크님이 외계인일 수 있고 그냥 인간 문화 체험 하실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켰네요. 그럼 패널분들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있을 것 같나요? 아까 말했지만 저는 믿습니다. 있을 저도 것 확신합니다. 저. 아, 확신하세요? 예. 아... 저도 보진 못했다고 꼭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봐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계산해본 결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우리 은하에만 10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몇 가지 후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필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필터란 문맥상 생명체가 극복하기에 매우 어려운 장애물을 뜻합니다. 이 필터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고 그 크기도 다양하죠. 우리 인간이 이 필터를 통과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필터에 걸러질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 인간은 이미 거대한 필터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필터란 생명체가 탄생하고 복잡한 생명체가 되기까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필터를 통과했다는 거죠. 아마도 인간이 출현하기 전의 우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과격했고 최근 들어서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우주에서 매우 희귀한 존재이며 가장 선두에 있는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우리 인간이 넘어야 할 필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참 암울한데요. 인간이 이룩한 문명 정도는 우주에 많이 있었고 현재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절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문명의 역사를 바꿀 만한 과학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작동하는 순간 지구가 파괴된다던가 인간의 두뇌로는 더 이상 과학 발전을 이룩할 수 없게 되어 정체되다가 결국 멸종한다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우주에 인간만이 유일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주에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를 관측한 결과 우주는 비어있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우리의 응답에 답변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어쩌면 이 거대한 우주에 완벽하게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패널분들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몇 번째 가능성이 현실적인 것 같나요?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재밌네요. 이거 뭐예요? 이 책이 미치오 카쿠가 쓴 불가능은 없다. 아, 거기에 외계인 파트가 있는 거예요? 네. 오. 저는 첫 번째 같아요. 네, 첫 번째인데 우리가 이미 거대한 필터를 통과했고 우리가 유일하게 거대한 필터를 통과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맞죠? 세 번째가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유일한 거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필터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등 생물이다라는 건데 네. 저는 이거에 제일 동의를 해요. 다양한 외계인도 있고 생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발전한 건 우리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다른 행성에도 우리만큼 발전한 문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한테 관측되기로는 몇억 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는 아직 초기의 생물 단계로 우리한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가장 고등의 생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1.5 정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고등화된 그 외계인은 있겠지만 걔네들도 현재 진화 중이다. 전 세 번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주 공간이 너무나 거대하고 이 넓은 끝없이 펼쳐진 무한의 세계에 우리가 유일한 생명체라고 하면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고 생각도 들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원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원이 저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진 않거든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빵이라고 하기에는 여태까지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것도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능성 세 개 다가 우리보다 고등화된 그런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가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고등 생물이다. 다른 외계인이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보다 더 진화한 생물체가 있는데 우리보다 더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물체를 관측할 수 없다. 그 생물체를 만나려면은 또 다른 필터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우주상의 유일한 생명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맞나요? 두 번째는 많은 생명체가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필터 너머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아니에요. 생명체가 없다는 없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네, 생명체들이 네. 그러면 고등화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그냥 각자의 한계가 있어서 평행성처럼 가서 못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게 약간 고대 문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초고대 문명해서 예전에 뭐 아틀란티스라든지 이런 초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이 필터의 벽에 부딪혀서 망하고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문명들이. 그런 이론이 두 번째랑 좀 유사한 것 같네요. 네, 우리 인간은 현재까지도 지구 밖 생명체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외계에서 날아온 신호를 수신하는 세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로 들어오는 외계의 통신을 도청하고 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현재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목성의 위성 에우로파에 탐사 장비를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케플러 위성 등과 같은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우주에 존재하는 지구형 외계 행성 발견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해볼 주제는 시간여행입니다. 시간여행도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정말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제이죠. 과학적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미치오 카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패널분들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모든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탄생했을 때 그 시점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미스터리를 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마크가 점이지 않을까요? 님이 사라질 텐데. 관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상황 제가 아닐까요?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보는 거죠. 저는 수능을 다시 보고 싶어요. 수능을 망쳤기 때문에. 수능이요? 네. 너무 암울하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소소한. 그렇죠. 저는 안 돌아갈래요, 그냥. 굳이. 현재에 만족하시나요? 뭐 옛날로 돌아가서 뭐 고구려가 돌아가서 막 뭐 장군이 되고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조선시대에 뭐 왕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거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 왕 하면 되지. 내가 이제 모든 문명을 알잖아요. 모든 문명을 아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하지만 그냥 지금 살래요, 저는. 미래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미래에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미래로 한번 가보면 좀 어떨까? 미래로 가면 이제 아마 다른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겠죠. 와, 이 사람 왜 이래? 개미처럼요? 그러니까 개미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인류와 다른 얼굴과 다른 걸 하고 있을 테니까. 아예 인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는. 그러다 다 멸망해서. 네. 무섭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극한으로 가거나 0으로 가버리면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저 중심적인 사고를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없는 과거나 제가 없을지도 모른 미래에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뭐 과거야 사실 그냥 뭐 역사책이나 보면은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가가지고 그냥 바꾸고 싶지는 않고 관전하고 싶어요. 그냥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살짝살짝 고치는 식으로 해서 그때 바꿔서 뭐 현재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만 손대고 그렇게 오고 싶어요. 그 시간 여행이라는 게 네. 그 당시에 과거든 미래든 내가 있고 관찰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찰자의 상태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그 당시의 상태의 나로 돌아갈 건지. 제가 말하는 시간 여행은 저 자체도, 그러니까 제 자체가 아예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자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에 있는 지식이랑 모든 걸 다 모든 걸 가지고 그 장소에 제가 순간 이동하는 거죠. 과거로. 그러면 그런 쪽지 들고 가야죠. 아, 비트코인 사야 된다. 삼성 주식. 오, 이런 거 그렇죠. 좀 사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미치오 카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고전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시간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뉴턴의 우주에서는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흘러간 시간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한 뉴턴의 시간은 범우주적으로 균일해서 지구에서의 1초는 우주 전역에 걸쳐 똑같이 1초인 거죠. 하지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뉴턴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굽이쳐 흐르는 강물처럼 별이나 은하를 만날 때마다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1초라는 시간은 우주 곳곳에서 저마다 다른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미래로 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주선이 지구를 출발해서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장 가까운 별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동안 지구에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주선에 탄 조종사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한 덕분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흘렀고 조종사 입장에서 흘러간 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지구로 복귀했을 때 조종사는 8년이라는 시간을 미래로 시간여행한 것이죠. 이렇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백만 번의 실험을 거쳐 입증된 사실이기도 하죠. 실제로 지금까지 가장 먼 미래로 갔던 인간은 러시아의 우주인 아브데에프인데 그는 우주 공간에서 748일 동안 머물면서 0.02초가량 미래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건 어떨까요?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패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약 우리가 과거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시간여행 역설 있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과거로 가서 내 부모님을 죽이게 되면은 나는 그때 사라지게 될까 아니면 남아있을까? 인과관계가 뒤집힌 일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시간여행의 역설이잖아요. 사라지겠죠. 그럴까요? 부모님의 존재 사라지면 당연히 사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부모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 라는 것도 또 다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건 다 정해져 있고 시간만이 그 흐름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팔을 뻗어요. 그럼 공간적으로 제가 팔을 뻗은 거고 시간적으로는 1초가 흐른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만 흘러가는 거지 이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정해져 있지만 그거대로 이제 시간이 그 영화 보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따라서 과거로 돌아간다를 해도 어차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아니면 인터스텔라처럼 돌아갔지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거 괜찮다 이거. 모스 기호는 남길 수 있잖아요. 아니요, 못 써도 안 돼요. 모스 기호 해서 썼잖아. 그 영화에선 그렇지만 그러니까 시간 여행자의 조건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제 3자의 입장으로 아무런 존재가 사라진 거죠. 괜찮은데요? 글로 써봐야겠다. 네,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또는 피해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과거로 갔다고 해서 역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일만 되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크가 얘기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시간여행자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겠죠. 그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반복할 수 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과거로 갔을 때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는 있지만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의지에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과거로 가서 그 사람의 부모에게 총을 겨눌 때마다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신기한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주가 여러 개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여행자가 그의 부모를 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 사건은 원래 시간여행자가 살고 있던 우주가 아닌 또 다른 평행 우주에서 발생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시간여행자가 죽인 사람은 다른 우주에서 젊은 나이에 살해된 사람으로 남을 뿐 시간여행자의 부모는 아닌 게 됩니다. 이는 다중우주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마크님 혹시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짧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다중우주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다중우주론이 뭐냐면은 하나의 우주가 아닌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던 그 프로그램 이론도 다중우주론 중에 하나인데 다중우주론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는 우주가 분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나비효과 있잖아요. 영화 나비효과. 그거는 이제 과거로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미래의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카페에 갔어요. 제가 지금 아메리카노하고
카페 라떼를 둘 중에 뭘 마실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우주 두 개가 분화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마신 나의 우주와 카페 라떼를 마신 나의 우주가 분화가 되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복권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권을 사는 나의 우주와 복권을 사지 않은 나의 우주가 있을 거고, 내가 만약에 복권을 샀다면은 당첨이 돼서 1등 당첨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1등이 당첨된 나의 우주와 복권을 아예 사지 않고 그냥 지나간 나의 우주가 분화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은 여러 거죠. 개라는 이 거죠.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다 우주가 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어벤져스 있잖아요. 엔드게임 생각했어요. 엔드게임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를 보고 오잖아요. 그때 나는 엄청나게 많은 우주를 봤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주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 말이 다중우주예요. 그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선택마다 여러 개의 우주가 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팟캐스트에서 녹음하고 있는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배가 아파서 녹음을 참여 못하는 나의 우주가 있는 걸 수도 있고, 모든 우주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언맨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뭐 부모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시간여행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되게 막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죽인 우주가 있고 안 죽인 우주가 있고. 지금까지 시간여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객을 만났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미래의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해서 시간여행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다양한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온 관광객들로 분배해야 할 텐데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할까요? 영국의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전 세계 물리학계를 향해 시간여행을 금지하는 물리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물리학 법칙에는 시간여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는 곧 시간여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학 법칙으로 시간여행은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없게 되자 생각이 바뀐 호킹은 런던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간여행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 한때 변두리 과학으로 취급되던 시간여행은 최근 들어 이론 물리학의 주무대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칼텍의 물리학자 킵소는 시간여행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과거의 시간여행은 공상과학의 전유물이었다. 신중한 과학자들은 타임머신이라는 말을 마치 전염병 피하듯이 기피해왔으며 굳이 그와 관련된 글을 쓸 때에는 필명이나 가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다. 요즘은 전문 학술지에서도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논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것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학자들이 쓴 논문이다. 상황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시간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공상과학자들에게 마냥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여행의 단서는 아인슈타인이 작성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장방정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장방정식에서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는 수학적 근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미치오 카쿠는 책에서 이 수학적 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놓았지만 저희는 얕게 설명하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만드는 일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근래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기 어렵다는 말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패널분들은 만약 우리가 우리보다 더 발전한 직접 외계 생명체를 만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우호적일 것 같고요. 왜냐면은 우호적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착취보다는 협력으로 이끌어서 그걸 알아내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알아낸다는 거는 뭐 지구의 문명 발전, 지구의 과학 수준 등 이거는 뭐 착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던 그 두 번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류든 외계인이든 그 올라갈 수 있는 과학기술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태양 에너지에 모든 걸 쓴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태양은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결국 온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을 안 죽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다 뺏어간다던가 아니면 인간이 안 쓰고 있는 에너지를 걔네들이 활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공격적인 그 생명체라면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공존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예 생존 자체가. 왜냐면 지금도 우리가 지구 몇 개를 없앨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 폭발이 일어나면은 지구 몇 개를 다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가 협력을 하고 있고 서로 감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진화된 생명체라면은 오히려 이런 좀 더 호의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인류에 대해서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는 되게 호의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 지구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인류 역사를 다 살펴봤을 때 되게 다른 민족들이 만나면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항상 어떤 편이 어떤 편을 착취하고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잖아요. 근데 외계인에도 해당을 할 것 같아요. 외계인이 아예 우리보다 고등화됐거나 아예 우리보다 열등하다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랑 뭔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고 견줄 수 있을 만한 비슷한 뭔가가 있다면은 그때는 뭐 전쟁이 나거나 뭔가가 싸움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고등화되면 그냥 난나님 말씀처럼 그냥 개미처럼 쳐다보고 갈 것 같고 왜냐면 우리한테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아예 열등하다면은 걔네가 우리한테 뭘 하겠어요. 네, 지금까지 미취학 학부에 져서 불가능은 없다를 참고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과학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책에는 예지력, 염력, 로봇, 텔레파시, 연구기관 등 흥미로운 주제가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